또 목요철학 콜로키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전체 5개 주제가 이어졌습니다만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을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데, 오늘 사실 강연해 주실 우리 이영환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 전공입니다. 스승의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의 것이니까 막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배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학기가 이제 거의 말입니다. 종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또 기말고사 시험이 되어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시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마지막 콜로키움도 잘 이루어질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신화에서 철학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마침 또 오늘 우리 강민자 선생님이 이 신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아주 비중 있게 발표해서 언급을 해주십니다. 소위 말하는 플라톤 국가론에서 있는 이 시인의 추방 문제죠, 그죠? 바로 그 시인이 대표적으로 일리아스를 썼던 호메로스인데, 호메로스란 시인이 왜 추방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왜 플라톤은 신화에서 철학으로 필연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폴리테이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아마 발표 내용의 핵심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저런 경로를 통해서 플라톤의 폴리테이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칼 포프라고 하는 현대 과학 철학자가 얘기를 했던 열린 사회의 3대 적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세 사람의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목적론적 사고를 했던 사람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1대가 플라톤이고요, 2대가 헤겔, 3대가 이제 마르크스 이렇게 되는데, 폴리테이아에서 이상국가론 형태로 플라톤이 제시를 했었고요. 또 헤겔도 절대정신이라고 그런 이상국가를 얘기를 해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현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 포프가 갔던 것처럼 과연 그런 닫힌 혹은 폐쇄 사회였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 강연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한테는 잘 알려진 내용을 또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은 60분인데 오늘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한 15분 정도 더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여유있게 마지막 날이니까 써도 되겠죠, 그죠? 쓰고 또 좋은 시간에 토론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해 주실 우리 이영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윤석 교수님처럼 또 아주 젊은 기대가 되는 총망받는 신의 또 철학자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를 마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과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전임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이화여대 철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논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연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혁신 문장이라고 하는 논문,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행복관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한 해명,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필연성과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적 본질주의, 미국의 과학 철학자입니다. 콰인의 반본질주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문이 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서강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죠. 선생님, 정치학이죠.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메타피식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또 번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플라톤의 정치철학 국가를 강연해 주실 이영환 교수님을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맞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이 목요 철학프로키는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강연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아직 미흡하지만 이렇게 불러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PPT를 우선 이제 사용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내용이 그렇게 좀 짧지가 않아서 아마 좀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하시면서 뭐 칼포퍼 얘기도 하시고 이제 정치 철학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주로 사실 다룰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연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발표 내용에 주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나중에 질문 시간에 아마 좀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에 관심이 계시다면요. 예, 제가 웃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플라톤의 정치 철학,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 편인데요. 첫 번째로 사실은 우리가 제가 플라톤의 정치 철학 자체를 얘기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준비 작업으로요. 첫 번째는 플라톤의 국가가 과연 정치 철학 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요 철학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상당히 굉장히 흥미로웠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플라톤까지를 이제 이번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넘어가신다고 하는데 주제 중에 플라톤의 윤리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윤리학은 빠졌고 정치 철학이 들어가 있을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이제 이 정치 철학과 윤리학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고 플라톤에서는 또 어떤지, 이것 자체가 사실 또 흥미로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특히 20세기 후반의 연구 경향은 전반적으로 플라톤의 국가는 1차적으로는 정치 철학 책이 아니고 윤리학 책이다 라는 식의 해석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편이 다루는 기본적인 문제가 정의란 무엇인가인데요. 물론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윤리학적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정치 철학적 주제가 될 수도 있는 주제죠. 그런데 플라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안되는 첫 번째 제안이 뭐냐면, 거짓말 안 하고 받은 거 돌려주는 거가 정의다. 그럼 어떡하면 이런 식의 제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플라톤은 그러면 정치 철학적인 접근으로 정의를 다룬 게 아니라 윤리학적인 접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플라톤의 국가를 이렇게 보시면 윤리학에서 어쩌면 출발했을지 몰라도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좀 끔찍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 혹은 정치 철학적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철학에서도, 윤리학뿐만이 아니라 정치 철학에서도 플라톤의 국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다가 이거 제대로 대답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근데 보니까 정의라는 말을 좀 생각해보면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행동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정의로운 국가라는 얘기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서로 다른 영역에 적용되는 거 보면, 국가에서의 정의 또 정치 체제에서의 정의랑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의 정의랑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기본적인 출발점은 정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혹시 관심이 있더라도, 그리고 플라톤에서는 이게 재밌게 정의로운 사람인가 뭔가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접근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현대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입장에서만 쓰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영혼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종교적인 얘기 다 빼고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치관, 우리의 아주 나의 아주 핵심이 되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나타내는 말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요새 뭐 영혼 없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 없는 사과. 그게 뭐냐면 이제 진정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래서 뭐냐면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사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뭐 고대 철학자들이 뭐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사실은 저는 이 영혼이란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서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사과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과, 그 사람의 가치관, 정말 깊은 그 사람의 내면의 것을 드러내주지 않는 사과가 되는 거죠. 자, 거기서 그래서 플라톤은 그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얘기해야 되면 정의로운 영혼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플라톤의 국가가 윤리학이지만 동시에 심리학 책이다. 사실 이제 영혼론에 대한 책이다. 사이콜로지라는 말을 쓰지만 물론 현대에서의 심리학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정의로운 영혼이 뭔지를 아는 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본다는 건 너무 작은 걸 들여다보니까 차라리 좀 큰 정의, 즉 뭐냐면 국가에서의 정의를 먼저 들여다보면 그 영혼의 정의도 좀 뭔가 좀 제대로 좀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국가와 영혼의 유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혼의 정의를 얘기하다가 이제 국가의 정의, 정치 체제의 정의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정치 철학적인 얘기들이 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사실 이제 플라톤의 윤리학이 아니라 플라톤의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오늘은 플라톤의 정치 철학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는 플라톤에 있어서 정치 철학과 윤리학이 정말 어떻게 구별되는 건지, 플라톤의 정치 철학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철학인지, 아니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정치 철학이라는 건 뭔지 또 사실은 마지막에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국가가 정치 철학이 책이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사실 또 얘기를 될 게, 플라톤의 정치 철학을 알고 싶으면 국가를 읽어야 되나?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맨 처음에 그 강연 제의를 받았을 때 다루는 텍스트로 국가를 다뤄도 좋지만 법률편을 다뤄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플라톤의 정치 철학적인 작품이라고, 플라톤의 정치 철학을 알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읽어야 될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가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크리톤, 보르기아스, 정치가, 법률편,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가라는 제목은 이거 자체가 이제 정치가, 제목 정치가가 뭔가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도 당연히 우리가 그 국가의 정치, 뭐가 도대체 정의로운 그 국가를 만드는가 그러면 법률이 제대로 좀 만들어져야지면 그게 결국은 이제 저 국가를 정의롭게 만드는 게 아닌가. 사실 그래서 플라톤도 사실 법률이 플라톤이 제일 마지막에 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완결이 되지 않고 죽었다고, 완결이 되지 못한 채 플라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법률편을, 플라톤의 정치편을 보려면 사실은 국가가 아니라 법률편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국가로 한정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플라톤의 작품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정치적 주장, 아니면 혹은 정치 철학적 주장이 등장한 건 이제 국가편이라 그러죠. 자, 어떤 정치적 주장이 등장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실 여기 많은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한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철학자가 지배하는 정체가 최고의 정치 체제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딱 듣고 어떠신가요?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사실 보통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철학자가 이런 책을 썼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철학자가 좀 지배를 하면 자기한테도 뭐 좀 떡고물이나 떨어질까, 뭐 이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무슨 철학자가 지배를 해야 돼? 왜 그래야 이 국가가 정의로워져? 뭐 이런 얘기가 탁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로버셜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사실 포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죠. 또 이제 철학자가 지배하는 정체라고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철학자라는 게 철학자가 지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철학자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처럼
뭐 이렇게 했다 그 중에 한 사람 철학자를 이렇게 뭐 선출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호자 계급을 먼저 선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수호자 계급 중에서도 특별히 특출난 사람이 철학자일 텐데 그 사람이한테 지배를 맡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수호자 계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군인 플러스 경찰, 그러니까 모든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가 이제 뭐 군인이 필요 없는 삶은 정말 좋겠는데 플라톤의 아이디어는 사실 그겁니다. 군인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게 더 좋을 거야. 근데 솔직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훌륭하게 침략 안 하고 하더라도 옆에 나라가 침략하면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걸 이제 수호자 계급이라고 불렀고, 그럼 이제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특정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두려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수호자 계급이 제대로 수호자 계급이 되려면 근데 굉장히 엄격한 조건 같은 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호자 계급은 자기 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자기 가족도 가지면 안 된다. 자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수호자 계급에도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군인이지만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있는 겁니다. 수호자 계급은 또 수호자 계급끼리 말하자면 이제 뭐 성행위를 해서 이제 자식도 낳아야 되고요. 그런데 서로 말하자면 집단혼입니다. 집단혼. 일부일처로도 아니고 다처와 다부제. 모든 수호자 계급은 모든 수호자 계급 남자는 모든 수호자 계급과 여자랑 성행위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싹 뺏어가서 공동육아시설에서 해서 키워야 된다. 부모는 내 자식이 누군지 모르게, 자식도 내 아빠 엄마가 누군지 모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정말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집단혼 그런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성담론에서 그래 뭐 일부 일처제가 뭐 오히려 뭐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 뭐 말하자면 가족을 완전히 해체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국가가 정의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정말 그냥 쉽게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다 더 나가서 훌륭한 재능을 가진 후속 세대가 탄생하도록 하려면 수호자 계급의 성생활을 통제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난 쟤가 참 예뻐, 난 쟤가 참 멋있어 그래서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그냥 제비 뽑아서 성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제비 그럼 그냥 뭐 1번, 2번 해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성행위를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지배자가 잘 속여서 사실은 그 중에서도 더 특출난 남자와 더 특출난 여자가 성행위를 많이 하도록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조작해야 된다. 그래야 가장 훌륭한 자식이 태어날 테니까.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생학 이런 거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생각. 정말 끔찍한 생각이죠. 거기다 덧붙여서 또 어떤 얘기냐면 이상국가에서 시인은 추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이제 언론 통제, 창작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민주정체는 최악의 정체 중에 하나다. 사실 이제 플라톤에게 하는 민주정체는 최악의 정체는 아닙니다. 최악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정체인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생각은 민주정체는 궁극적으로 이게 시간의 문제지 결국엔 최악의 정체로 가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최악의 정체는 이제 창조정체. 현대론계는 독재정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자기 맘대로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다. 칼포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나같이 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선구적인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수호자 계급이 돼야 되고 지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철인 왕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 만약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여자면 철인 여왕이 돼야 된다.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즘의 선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 사람이 이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주장들은 사실은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철학적 입장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플라톤의 주장이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끔찍한 생각은 아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플라톤이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뜻이 정말 뭔지를 잘 살펴보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그래 우리도 그래야겠어 라는 생각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플라톤이 왜 그런 얘기를 할 만한지 정도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오케이 나는 거기까지는 못 받아들이겠어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플라톤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평범한 우리 정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도 가끔 가다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플라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저도 플라톤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플라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플라톤의 주장을 100%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최소한 플라톤의 생각이 최소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폐기하더라도 이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지금 이제 수호자 계급 이런 얘기도 하고 영혼과 국가의 유비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선생님들은 다 아신 얘기지만 다시 한번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이상적인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상적인 인간의 영혼이 있고요. 각각의 국가랑 영혼은 이제 국가라면 세 계급, 영혼이라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하고 이 계급과 영혼의 부분 사이에 말하자면 1대1 대응이 돼서 국가를 먼저 잘 한번 살펴보면 인간의 영혼이 어때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최소한 이제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인간의 영혼에 대한 걸 잘 살펴보면 또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도 서로 연관이 있어서 이걸 함께 살펴보면 말하자면 플라톤의 생각이 더 말하자면 최소한 이제 확증된다. 증명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더 좀 설득력이 있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그 이상적인 국가는 세 개의 계급이 있는데요. 이제 생산자 계급, 보통 사람이죠. 그러니까 농부도 있겠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공장주도 있겠고, 상인들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을 찾은, 사실상 국가에서 대부분을 찾은 생산자 계급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가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해서 수호자 계급은 있어야겠다. 수호자 계급은 아무나 시키는 건 안 되고, 이건 정말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사실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훌륭한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가 지배를 해야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그 각각의 세 개의 계급에는 그 각각의 세 계급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덕목들이 있는데 그 덕목들이 뭐냐면 생산자 계급은 절제해야 되는 거고요. 수호자 계급, 군인 계급은 당연히 용기를 갖춰야 되고요. 철학자, 그 지배자, 왕은 지혜를 갖춰야 된다. 사실 이제 철학자라고 이제 지배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플라톤은 이게 남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한 명이라고 사실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여러 명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서로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게다가 철학자들은 여러 명이면 더 좋은 게 철학자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지배하기를 싫어합니다. 대통령 맡기겠다 그러면 나는 싫어. 난 절대로 못해. 이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평생 지배하진 않아도 되고 돌아가면서 한 5년씩만 지배해도 되니까 그렇으면 다 좋겠다. 근데 물론 철학자가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겠냐. 하나만 나와도 감지덕지 아니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인 왕 이런 말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일 필요는 없는, 한 명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의 영혼에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물론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욕망을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건 사실은 뭐 플라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밤중에 치맥을 먹고 싶은데 먹고 나면 이제 건강에 나쁜 거 다 알지만 먹고 싶잖아요. 먹고 나서 후회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내 영혼이 단일한 하나가 아니고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때때로 서로 싸우다가 어떤 때는 욕망이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성이 이기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성과 욕망은 서로 다른 부분이고 물론 어떻게 돼야 더 좋은 삶,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성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플라톤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기계라는 걸 넣어서 또 하나의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게 말하자면 그 국가에서는 수호자 계급에 해당하는 건데요. 역시 이 경우의 덕목은 이제 용기가 되고 이렇게 각각의 세 계급이 이런 덕목을 갖춘 상태가 정의다. 지배자는 지혜롭고 수호자 계급은 용기 있고 생산자 계급은 절제할 때 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인 거고요. 영혼에서 이성이 지혜를 가지고 지배하고 기계는 용기를 가지고 이성의 명령에 따르고 생산자는 그 욕망 부분도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영혼이 정의로운 영혼이고 그런 영혼을 갖춘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결국에 가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플라톤의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플라톤의 정치 철학적인 주장들을 하나하나 다루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를 다뤘는데요. 잠깐만 이런 정치 철학적인 주장을 소크라테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죠.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거의 소크라테스 혼자 얘기하는 거나 거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플라톤이 대화편을 썼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생각을 대변하는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주장이 맞는 건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말하기도 좀 꺼려진다. 이거 너무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사실 플라톤 스스로도 알고 있고 저자로서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또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사실 플라톤이 이상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상국가. 그렇죠? 사실 이제 근데 그 이상국가로서 어떤 훌륭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라고 얘기해도 사실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혹시 그걸 실현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어떤 그 코스트 값을 치러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거 정말 실현하기 정말 어려울 거다. 이거 정말 실현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어떤 유보적인 태도가 등장한다는 건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또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놓고 살짝 발 빼는 거냐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건 이제 한번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이상국가의 지도자는 철학자여야 된다 이런 이 주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맨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였는데 그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제 철학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플라톤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철학자는 누군가 하면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이제 철학자라는 말 자체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철학 교수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부 때 철학 전공을 했던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업이나 전공, 전문 분야 이거랑 상관없이 말하자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걸 궁극적으로 삶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철학
직업이 철학자지만 사실은 플라톤의 의미에서 철학자가 아닌 사람 사실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거꾸로 철학 전공 뭐 철학 수업도 안 들어봤지만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 정향이 진리, 지혜로 향해져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플라톤은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그 가치 지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전공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지혜나 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냐를 얘기할 때도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지려면 그럼 지혜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요걸 좀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인생이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아주 서너 가지로 딱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다 이제 말하자면 필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명예 또는 평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다 섞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할지라도 사실 일부분은 평판도 참 굉장히 중요하고 솔직히 돈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쾌락도 없으면 안 되고 쾌락도 정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타입은 이렇게 몇 가지 아주 소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나눴을 때 사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지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건 나중에 그건 따로 얘기하더라도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배를 해야겠어? 아닐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을 가지면 자기 축제하는 데 쓸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쾌락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지배자는 남자였으니까 남자들은 어디에 약해요? 여자, 그죠? 권력을 쥐면 이제 자기 하렘을 만드는데 이제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배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명예나 평판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요건 이제 조금 또 괜찮을 수 있는데, 왜냐면 평판을 좋아하는 거 그거 자체는 나쁜 거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는 사람은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철학자보다 현실성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해서 돈 사랑보다 특히 명예나 평판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나은 건 사실이고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국에서는 만약에 이제 우리 국민에게 정말 국민의 도움이 되는 훌륭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혹간가다는 보통은 이제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국민이 만약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이게 좋다고 착각해서 우리 대통령이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국민의 인기에 영합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에게 좋은 걸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예랑 평판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지만 사실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별 무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쾌락, 명예, 돈 이런 사람들과 대비되는 그런 철학자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적절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적절이라는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거기서 딱 스탑하고 네가 정말 적절이라는 말로서 뜻한 바가 뭔데? 이거 사실 물어봐요. 이거 아무렇게나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김장 담글 때 고추장을 어떤 정도 적당히 넣어 아무런 뭘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 그 적당히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건지 이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플라톤도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플라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적절히 통제한다라는 걸 때 그 적절히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묻는 그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그 적절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 스탠다드가 뭐냐, 조건이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플라톤의 기본적인 그 적절히 통제할 때 그 적절한 통제랑 적절하지 않은 통제를 나눌 수 있는, 구별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 좋은 그 자체에 대한 알미다라고 얘기하고, 철학자가 그래서 지금 감정과 욕구를 통제한다는 것과 지혜랑 그렇게 꼭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꼭 연관되지 않는데 사실은 플라톤에서는 연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과 욕구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야? 알미 돼야 된다는 거고, 그 알은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알미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알미에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지식이면 어떤, 물론 그것도 알미죠. 굉장히 중요한 알미고, 사실은 플라톤은 공학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학, 경제학 이런 것만 배워서는 사실은 좋은 그 자체에 대한 알미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그거 해킹하는 데도 쓸 수 있고 해킹에 방어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쓸 수 있는 건데, 정말 제대로 된 알미라면 그 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그 특수한 알을 가지고 그 알을 어떤 목적에 써야 되는 것까지도 알아야 사실은 제대로 된 알미고, 그게 바로 철학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철학자라 해서 뭐 만물 박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플라톤이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뭐가 철학자를 만드느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수호자 계급을 만들고 그 수호자 계급한테 아주 특별한 아주 고등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그 자체를 알게 되는 사람이 철학자고, 이거는 사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솔직히 나도 모르고, 거기서 소크라테스를 나도 뭐 좋은 지자체 나 본 적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철인왕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플라톤은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걸 최선자 정책, 가장 훌륭한 사람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가 가장 좋은 체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문제를 삼을 건 없어요. 사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데,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냐면 그 자격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플라톤은 철학자라고 불렀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뭐 전공이나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해하더라도 왜 그게 도대체 암하고 도대체 연결이 돼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암하고 예를 들어서 성품, 인격하고 우리는 굉장히 좀 구별하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알지만 인간성은 정말 안 좋은 사람, 이런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플라톤의 알매 개념에서 사실 그 가능성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플라톤의 알매 성격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알미라면 사실은 그 알은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알미여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도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고 있지 않으면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알미 정말 알미인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 라고 플라톤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철학자가 도대체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길래 철학자가 이제 지배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했고요. 자, 그럼 수호자 계급은, 수호자 계급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철인왕은 수호자 계급 중에서 선출된다고 했죠. 그런데 수호자 계급은 군대 플러스 경찰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 수호자 계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국가에서 무력을 거의 독점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어떤 그룹이 있을 때 그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돼야 되는지는 사실 그 국가 정치 체제가 제대로 유지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건 경찰이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군대와 경찰이 있는 목적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그 힘을 얼마든지 그 시민을, 그러니까 외적에게 쓰라고 준 힘을 사실은 이제 시민을 상대해서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이해를 찾아볼 수 있는 거, 굉장히 현실적인 가능성이고요. 그 가능성이 너무나 말하자면 두려운 가능성이고 위험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플라톤은 수호자 계급을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두는 거고, 그런 한도 내에서 이해한다면 저는 이 얘기도 굉장히 끔찍한 얘기라는 걸 저는 부인하지 않지만, 이거 사실 이해는 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꼭 나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재산과 가족을 공유해야 되냐면, 자기 재산이 허용되는 순간
결국 그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점적인 힘을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자기 가족이 있는 순간 다른 사람의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을 편애하는데 그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보통의 인간의 본성이고, 그냥 보통 그냥 사람들 그냥 놔두다 보면 자기 축제를 하고 싶어하고 내 자식을 좀 편애하고 내 가족을 편애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수호자 계급의 재산과 가족을 없애버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이거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분적으로 우리는 사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이런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공직자 재산 다 공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아직 충분히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기업의 뭐 사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 뭐 보통의 국민들도 생각하는 거 아닐까? 우리 법이 좀 너무 물렀어. 공무원이나 권력자의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너무 무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사실 이제 플라톤이 사실 그런 기본적인 그 직관에 기반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수호자 계급이 돼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한을 준다라는 것이 좀 걱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얘기할 게 있는데요. 생산자 계급에는 이런 제약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식을 낳을 수 있고, 그 자식을 뭐 하기 위해서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보장되는 사회인 거고요. 그러니까 플라톤 스스로도 그때 국가편에 그런 불평이 나오거든요. 이거 가장 정의로운 나라 만드는데 그 수호자랑 그 말하자면 지배자는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서 이거 국가가 정의롭게 될 수 있겠어?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은 이제 생산자 계급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생산자 계급이 전반적으로 이런 맞아요,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수호자 계급과 지배자는 어떤 의미에서 희생이 요구받는 거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전제는, 이 전제가 뭐 얼마나 받아들일 만한 건지 뭐 논의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정말로 수호자 계급의 이름에 걸맞는 수호자 계급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게 억지로 뭐 국가가 그냥 강제로 내 재산 빼앗아버리네, 그러니까 막 투덜투덜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반란 일으켜야지 그러면서 수호자 계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수호자 계급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왜 수호자 계급에게 재산과 가족이 없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물론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수호자 계급을 또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걸 이해하고 최소한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면에서 너네들 싫어하는 걸 아주 강제해서 말하자면 개인의 재산권, 자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국가에서라면 소수의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려는 사람이 최소한 적극적으로 그래서 나 수호자 계급 할래는 아니더라도 수호자 계급의 책무가 주어진다면 도망가지는 않을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수호자 계급이 되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어야지 지배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자 계급에 대해서 이런 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생각하면 이거 수호자 계급에 말하자면 개인적인 인권 침해다 라고 생각하는데, 플라톤의 생각에서는 아니어야 사실은 정의로운 거예요. 만약에 수호자 계급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국가가 강제로 해서 뭐 이런 걸 부과하게 되는 거는 벌써 불가능한, 전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정의롭게 되느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플라톤의 생각은 사실은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면 이거 사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상국가에서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도 도대체 시가 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플라톤이 얘기하는 시, 고대, 플라톤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고대 작가들의 그 저서에서 등장하는 시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시랑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넓게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플라톤이 뭐 시인 추방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호모예요, 호메로스. 호메로스도 시인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보통 시인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서 이제 서정시잖아요. 보통 짧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서사시인이죠. 단지 이 사람을 시인이라고 부르는 건 그 사람의 작품이 운율이 들어있어서, 율격이 있어서, 뭐 리듬감이 있고, 음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예를 들어서 희곡하고는 달리 시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 또 플라톤이 시인이라고 그러지만 또 같은 맥락에서 시인, 그러니까 비극을 또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란 말 자체도 사실 굉장히 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좀 넓게 얘기해서 사실 이야기 만드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픽션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시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제목이죠. 이거 시학이라고 하면 시에 대해서 쓴 책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 아니고 사실 드라마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극이고, 그러니까 드라마에 대한 이론이라서 사실 우리나라 말로 시학이라고 이런 건 굉장히 미스리딩한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어에서 시인이 포이에테스라는 말로 하고, 그게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포엣이라는 말로 딱 돼서, 영어에서는 그냥 당연히 그냥 사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쓰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포임 같은 걸 시인 뭐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따라서 쓰는 것일 뿐이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랑은 전혀 다르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시가 뭐냐에 대해서, 그 당시의 시나 혹시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을 읽는 방식으로 향유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공연을 통해서 향유를 한다는 걸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비극은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사실 비극은 그 말하자면 희곡, 사실 뭐 사무엘 베케트 같은 사람의 희곡 작품을 우리가 책으로 읽기도 하지만 사실 희곡을 읽기보다는 그 희곡을 공연하는 공연장에 가서 연극을 봐야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서사시는 어떤가 하면 서사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사시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판소리 같은 거라서, 춘향가전을 우리는 사실 보통 책으로 읽지 솔직히 판소리 그렇게 많이 안 갈 텐데,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건 사실 별로 없었던 시절이고, 기본적으로 서사시는 어떻게, 난 서사시 호머 일리아드를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좀 판소리 하듯이 뭐 몇 시간이고 그 사람이 쫙 읊어주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듣는 게 이제 서사시였다는 거고요. 이게 또 이제 플라톤의 이제 시와 왜 시가 나쁜 건지를 얘기하는 게 이제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플라톤이 시인이 왜 나쁜 건지, 왜 추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전에 조금만 더 시와 시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제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시를 이야기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요. 고대에서 시인이라는 건 시인이 도대체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하는가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해는, 시인은 기본적으로 신들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뮤직이라는 말을 뮤즈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인들이 시를 쫙 서사시건 이렇게 읊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신들린 사람이라서 그만큼 긴 얘기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사실 제가 그 일리아드의 첫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메미나 에이데테아 볼 벨레이아데오 아킬레오스, 이게 첫 문장인데,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시며 펠레오스의 아들 아킬레오스의 분노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호머가 이 서사시를 이렇게 읊을 때 기본적으로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신이 나한테 말하자면 인스파이어 해서 나는 이제 신의 얘기를 전달해주는 통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플라톤도 사실 이제 그런 걸 이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어떤 시의 창작 과정에 대한 인식이 어떤 함의를 가지게 되냐면, 사실은 시인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고요,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 하나, 도대체 예를 들어서 그 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예를 들어서 호머가 뭐 일리아드를
일리아드는 기본적으로 트로이 전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호머가 활동했던 데는 트로이 전쟁이 있을 때보다 한 400~500년 뒤라고요. 그럼 실제로 호머가 활동할 때는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이제 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신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최소한 그게 사실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리스 신화 점토에서 신이 어떤 정보에 출처라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은 어떤가 하면 의도적으로 인간을 속이기도 하는 신이고, 심지어 이제 그 호메로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꾼인 헤시오도스에 보면 아예 이런 얘기가 명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사 여신이 내가 하는 말은, 나는 어떤 것은 이제 정말 진실을 얘기하지만 어떤 거는 완전히 너를 속이는 거짓말을 한다. 그거 너는 구별할 수 없다. 너는 기본적으로 네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너는 완전히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 헤시오도스 스스로 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플라톤의 이런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플라톤의 생각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헤시오도스가 하는 얘기니까요. 호메로스도 뭐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플라톤의 평가는 뭐냐면 시인들은 알고서 말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가 왜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연출가, 작가, 아니면 뭐 시인,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하시더라도 그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다 추방해야 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거 플라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플라톤의 국가가 10권인데요. 10권을 이루는데 사실은 이제 한 권 이상, 거의 2권을 이 주제에다 할애를 합니다. 플라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왜 그러냐면 시가 그 사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거고, 그 역할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은 일부분 통용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시의 역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시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전달이 되냐면 가치관이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떤 게 훌륭한 건지. 그러니까 서사시를 쭉 듣다 보면 아킬레우스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아, 나도 참 아킬레우스처럼 살아야겠어. 아가멤논처럼 돼야겠어. 이런 가치관이 말하자면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실 고대에는 이제 뭐 고등교육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뭐 초등, 중등, 고등 뭐 이런 뭐 대학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사실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교육은 그냥 이야기 듣는 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초등교육, 아주 기초교육, 우리로 말하자면 사실은 거의 초등교육은 유치원 교육일 텐데요. 그 유치원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뭐 초등교육,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굉장히 좀 이야기가 아닌 많은 것을 배우지만, 어떤 거면 초등교육에서도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전에는 사실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요새 뭐 사교육으로 뭐 그 전에 영어도 하고 수업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책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콩쥐팥쥐 얘기를 하든 뭐 무슨 뭐 신데렐라 얘기를 하든 거기서 어떤 가치 같은 걸 배우는 거죠. 이걸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학가, 소설가, 시인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만약에 그런 교육체제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시의 본질, 문학작품의 본질에 속한 거라면 차라리 그거 싹 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그 플라톤이 시인이 나쁘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어떤 건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나서 조금 빨리. 자, 여기 10권이 보통 이제 플라톤의 시인 비판을 얘기하면서, 플라톤의 시인 비판은
비판이 이제 보통 10권에 나온 걸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3권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권과 10권을 좀 섞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플라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나라를 옳게 수입했다고, 이 이상 국가를 옳게 수입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 가운데서도 모방적인 시는 어떻게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참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권이 시작하거든요. 10권의 한 절반 정도가 이 주제에 할애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시인 비판에, 그리고 플라톤이 시인 비판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시라는 것이 실제에서 3단계 떨어져 있는 거다. 3단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종류의 침대가 있다고 해보자. 첫 번째 침대, 정말 실제, 정말 침대인 것은 뭐냐면 침대의 형상이죠. 침대의 형상. 김태경 선생님이 이데아론에 대해서 그 강연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데아론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이제 아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생각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걸 아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알미인데, 이런 침대의 형상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실제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침대, 즉 목수가 만드는 침대는 거기서 한 단계 떨어진 거,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거기다가 그걸 대상으로 해서 그걸 본으로 삼아서 그림을 그린 화가가 만드는 침대는 그래서 세 단계 떨어진 거. 사실 정확하게 만들면 2단계 떨어진 건데요. 고대에서는 사실 0, 1, 2로 나간 게 아니라 1, 2, 3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3단계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2단계 떨어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픽션 라이터들이 만드는, 이건 지금 화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플라톤은 사실 미술은 그렇게 대단히 공격하지 않습니다. 미술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이 공격하는 건 언어를 통한 허위의 허구, 언어를 통한 허구. 음악도 가사가 없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그냥 자기 포인트를 얘기하기 위한 거고, 그림이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오케이 드라마나 시인 소설들이 이런 것들 물론 허구지, 그러다 픽션이라고 우리 부르고 그러다 허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나쁜데, 이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플라톤이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3권에서 시인 비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3권의 맥락만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3권에서의 전반적인 논의를 하다가 시인 얘기가 들어오는 그 맥락이 뭐냐면, 3권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훌륭한 후속 세대를 만들어낼 건가, 이거거든요. 그 교육 과정에서 당연히 이야기, 시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특히 모방적인 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차라리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 얘기가 나오고, 사실 여기서는 시 전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모방적인 시를 없애야 된다고. 아까 10권에서 제가 인용을 해드렸지만 10권의 첫 문장에서 사실 모방적인 시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모방적인 시 또는 이야기, 앞으로 그냥 이야기라고 할 텐데, 모방적인 이야기랑 모방이 없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건 사실 직접 화법이냐 간접 화법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소리에서 춘향가를 부르면 사실은 이제 판소리를 하는 사람도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섞어서 쓰죠. 그러니까 그때의 이몽룡은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을 보았다. 이거는 이제 제3자로서 말하자면 이제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서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리 오너라 벗고 놀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몽룡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직접 화법이 나오는데, 이 직접 화법이 모방적인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몽룡이 돼서 하는 얘기고, 이렇게 왜 직접 화법을 쓰냐면 그 직접 화법을 듣는 사람이 나도 이몽룡이 된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게 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춘향전을 다 간접 화법으로만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이 더 재미가 떨어질 겁니다.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대목은 직접 화법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직접 화법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식의 판소리 또는 서사시에서는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이 섞이는 거고, 연극을 위한 희곡이고 그걸 공연하는 거라면 다 직접 화법이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나와서 각자가 어떤 캐릭터를 맡아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인 양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이펙트가 생기냐면 이제 감정이입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반면에 간접화법은 최소한 그 사람부터 거리를 둬서 객관적인 어떤 그 거리를 취하는 게 되는 거고요. 플라톤은 근데 간접화법은 오케이, 직접화법은 위험해 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직접화법을 얘기하는 모방적인 이야기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인격이 형성되는지, 말하자면 내가 어떤 식의, 플라톤식으로 말하자면 영혼을 갖게 되는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나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아주 넓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내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내 부모님한테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렸을 때 친구는 누구였는지, 얼마나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그게 인격이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 그 경험이 결국 우리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 중에 정말 어떤 경험이 우리의 인격에 어떤 부분을 형성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죠. 워낙 이제 넓고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 그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넓게 우리의 경험이 서로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물론 이제 거기에 뭐 DNA나 뭐 지인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최소한 그 후천적인 어떤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떤가 하면 허구적인 경험도 경험이고, 그것이 경험인 이상 우리는 허구와 실제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희곡 읽기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대에서는 사실 없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이제 희곡을 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가장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말하자면 좀 더 이렇게 인볼브 돼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제 연극을 관람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인볼브 되는 건 내가 그 연극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연극을 시키면서 좀 더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직관은 사실 우리도 다 동의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특히 아이들의 초등교육에서 이러면서 이제 더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사람 아시나요? 히스 레저라고 배우인데요. 배트맨 영화에서 이제 그 조커로 나왔다가 몇 년 후에 자살했죠. 왜 자살했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능성은 배트맨의 역할이 너무 몰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호텔방에 몇 달을 그냥 혼자만 지내면서 조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투는 어떻게 될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모양, 눈썹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거를 수주 동안 연습을 했대요. 그 연기의 완전 완벽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훌륭한 연기를 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이 사람의, 플라톤식으로 말하자면 영혼의 영향을 줘서 결국 자살을 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성인인데도,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배트맨 연극을 하는, 너는 조커해, 나는 배트맨 할게, 배트맨 시키시겠어요? 내 자식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연극을 만약에 한다면 사실은 아이들은 다 훌륭한 사람을 모방하는, 다 그 연극에 다 훌륭한 사람만 등장해야 돼. 그래야 안전하지. 우리가 정말 이 연기에 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데, 그 나쁜 역할을 시키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영혼에 말하자면 영향을 줘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권에서의 그 모방적인 시가 왜 위험한지, 이런 걸 최소한 이제 초등교육에서 현실과 허구를 구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최소한 이제 혼동하는 어린아이들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다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이제 10권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고, 이거 뭐 어린아이라면 오케이. 근데 뭐 성인들한테도 이렇고, 심지어는 시인들을 아예 사회에서 추방해야 된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권에서의 시인 비판도 이렇게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자신이 아는 척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알고 있지 않다. 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그 태도가 왜 그랬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왜 이해될 수 있는지 플라톤의 결론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호머의 경우, 호메로스가 이제 말하자면 가장 존경받는 시인이었고 기본적으로 초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게 초등교육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킬레우스처럼 용감해야겠구나. 아킬레우스처럼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뭐 이래야겠구나.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호메로스에 대해서 오디세이가 이제 말하자면 전쟁 얘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호메로스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군사학, 정치학 얘기가 많이 나오고 거기서 군사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리스 연합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초등교육의 전부를 차지하다 보니까 군사학의 전문가 누구? 호메로스. 정치학의 전문가 누구? 호메로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군사학, 정치학의 전문가가 뿐만 아니라 뭐가 훌륭한 거고 뭐가 나쁜 건지를 뭘 기준으로 판단해 호메로스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나쁘다라고 얘기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런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게 교육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사실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랑 철학이 이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아이디어는 철학이 아이들의 교육을 맡아야 되는가 아니면 시가, 문학이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가 라는 거고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 시나 문학은 허구를 최소한 추구한다고 얘기해서도 용인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시와 철학이 오랜 부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국가에 나오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호메로스 숭배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는 시인이 호메로스 같은 사람이 인간과 신에 대한 그리고 세계 모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권위 있는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그리스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이네. 에이 오케이 나는 굉장히 문학 좋아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 이 교육을 전부 다 담당할 수 있고 또는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쟤네들 이상한 거고 우리랑은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물론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왜 안 하게 되는지에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사실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혹시 그 삼국지 10번 읽은 사람하고 논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 꽤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국지 10번 읽으면 또 뭐 20번, 100번 읽으면 모든 것을 정말 통달하게 돼서 모든 논쟁에서 이기게 될 거다라는 아이디어. 물론 이걸 이제 명시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거라는 거죠. 삼국지가 말하는 서사시예요. 서사시. 그런 말을 만약에 우리가 최소한 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을 더 이상 안 하는 건 이제 삼국지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이제는 없어졌고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요성이 도대체 왜 없어졌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 사회는 그 고대 사회랑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야기가 우리 교육의 전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대학, 고등교육을 통해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대학에서도 문학, 예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사실 문학 좋아하고 예술 좋아하는 사람이고 더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문학과 예술의 권위가 최소한 과학과 공학의 권위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고요. 저는 문학과 예술이 최소한 지금보다 더 각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각광되는 정도가 과학이나 공학의 권위를 말하자면 무너뜨릴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학과 예술이 더 각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과학은 좀 이제 좀 배우지 말고 공학 같은 거 그거 안 좋으니까 하지 말고 문학예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문학예술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지라는 거잖아요. 왜 그럼 도대체 과학과 공학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됐냐? 사실은 플라톤의 철학이라는 거죠. 플라톤은 사실 이면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문대 그러면 이제 문사철이잖아요. 문학, 사학, 역사, 철학. 철학은 이제 인문학의 일반이고, 근데 사실 철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문학, 그러니까 문학, 뭐 역사는 좀 문학 쪽인지 아니면 과학, 공학 쪽인지가 사실 애매모호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점에서 사실 과학 쪽이지 이게 문학 쪽이 아니고 오히려 좀 인문학이 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 플라톤이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시인 추방 같은 거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인문학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과학, 공학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정을 이해를 하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과학, 공학도 그래 모르겠습니다. 문학과 예술의 중요성, 과학과 공학의 중요성을 수치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6대4, 7대3 정도로 그래도 과학, 공학이 그래도 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학생들 교육도 그걸 더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문학 교육도 40%, 30%는 굉장히 더 많이 해야 될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실 플라톤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의 중요성. 최소한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어느 쪽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과학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 문학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래서 문학이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쫓아낸다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쫓아낸다는 건 확실하게 이제 너무 심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너무 심한 얘기인데 왜 심하냐는 얘기냐 이게 되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문학 예술을 아무리 애호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문학 예술이 다음 세대 교육의 전부를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학과 예술의 성격을 만약에 플라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얘기했다면 사실 플라톤은 그런 이 문학, 이 시인들을 추방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플라톤이 정말 왜 도대체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는지를 이해를 하면 당시의 시의 위상과 지금의 시의 위상, 당시의 시의 목적과 어떤 역할이 우리가 기대하는 시와 문학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제 서로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플라톤의 시인 추방은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러지만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 사실 플라톤의 추방하고자 하는 시와 문학이 우리랑 상관 있는 얘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진실로 그러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나가 시인의 기술, 창작이 있고 드라마 만드는 사람의 기술의 목적이다. 어떻게 하면 그럴싸해 보일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실처럼 보일까? 그뿐만 아니라 이게 허구이고 대중의 어떤 말하자면 인기에 기본적으로 서사시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마찬가지죠.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인의 기술의 본질에는 선정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얘기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똑같이 만들면 사람들은 보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장 드라마도 나오고요. 막장 드라마 욕도 하지만 그래도 막장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바른 생활 사나이 화목한 가정의 얘기로만 이상적인 거를만 얘기로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허구는 끝없이 무한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진리 혹은
올바름의 기준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좋은 아빠, 완벽하게 좋은 엄마, 완벽하게 좋은 아들, 딸로 구성된 어떤 드라마를 누가 만들었으면 그거 하나로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속편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 하나는 오케이, 상당히 신선하다. 왜냐면 요새 막장들 언어 같은 거, 굉장히 신선한.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만들 게 없는 거죠. 진실은 하나지만 허구는 무한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허구의 속성이라는 것이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거, 새롭고 재미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허구는 진실이나 올바름에 추구하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인의 역할을 너무 과장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혹은 막장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심지어 좋은 문학작품 셰익스피어, 호머, 물론 우리도 지금 호머 굉장히 훌륭한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셰익스피어, 루신, 이런 작품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 허구 참작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인을 그래서 추방해야 되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우리는 사실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은 문학 애호가도 문학의 이런 성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자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문학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문학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최소한 이제 문학은 싹 없애버려야 돼 이런 얘기만 안 하면 그렇죠? 자, 또 하나 더 나가면 결국 그러한 시인의 기술을 잘 수행한다면 결국 속이는 거고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게 만들어서 현실이나 사실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 자, 그러면 플라톤의 얘기를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그러면 좋은 그 사회를 만들어서 드라마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리고 소설가들 싹 다 불태워버리고 이래야 될 거냐? 물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시와 드라마, 소설 이런 것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문제는 그 해답은 시인 추방이 아니고 미디어 비판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그 픽션, 지금까지 이제 픽션에 대한 얘기고 소크라테스는 픽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허구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지 않는 얘기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허구적 얘기, 소설 이런 거 보시면 한번 뉴스는 어떤가? 뉴스는 어떤가 하면 사실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허구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플라톤의 정신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히 신문도 없고 뉴스도 없고 그렇죠? 하지만 플라톤의 정신을 우리에게 살린다면 플라톤은 사실은 뉴스도 자기의 그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뉴스가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나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사실의 일부분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해서 사실은 기자의 해석과 기자의 목적과 때로는 이제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정치적인 어젠다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문이 여러 개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신문도 봐야 되지만 이거 다 좀 같이 봐야 사실은 정말 현실을 아는 거지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실은 사실 절반의 진실이라면 결국 있는 그대로를 사실은 감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플라톤의 사실 기본적인 문제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것만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사실 뉴스도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모든 미디어에 대해서 사실 비판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식으로 미디어 비판을 우리가 훌륭하게 수행을 할 수만 있다면 시인을 추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이제 반면교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정말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로부터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쁜 사람의 얘기를 보면서도 사실 우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으로부터 그런 잘못을 경험해보는 것도 심지어 단지 사실은 그게 교훈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항상 그렇지 않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할도 때때로 성공한 거 보면 나도 좀 나쁜 사람처럼 해도 되겠어.
나도 갱스터 좀, 뭐 이렇게 마약도 좀 해도 될 것 같아.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마약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설에 나타나면, 아, 그걸 통해서, 그래, 마약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만약에 그 매체를 비판할 수 있다면, 사실은 뭐 마약 얘기 나오고, 뭐 나쁜 사람 얘기 나오는 게 하나도 문제될 게 사실은 없는 건데, 단지 여기 이제 사실 굉장히 커다란 조건이 붙는 게 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떤가 하면 사실 이런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철학자. 훌륭함과 나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들인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단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별의 기준을 설명할 수도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도 있는 사람. 나는 왜 이 정보가 좋은 거고 이 정보가 나쁜 건지를 최소한 원칙적으로 설득할 수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이제 철학자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요새 가끔 철학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비판적 사고 이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철학의 기본적 분량이 비판적 사고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가르치고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실 또 굉장히 다른 얘기라서 뭐 어떤 특정한 비판적 사고 뭐 이런 걸로만 한정하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태도는 그렇다는 거죠. 철학자. 자, 사실은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제 민주정치에 대한 얘기랑도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됩니다. 예. 민주정치는 가장 나쁜 정체다. 자, 이걸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이제 정치 체계를 얘기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특히 우리 이제 민주제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제도가 가장 나쁜 정체라고 그러니까 가장 나쁜 정체는 아니지만 사실 두 번째 나쁜 정체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장 나쁜 정체가 될 그런 정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최소한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논의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정체는 철인정이고요. 철인이 지배하는 정체. 그게 이제 타락을 좀 하게 되면 이제 명예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인정체는 말하자면 지혜, 이건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철인정체, 명예정체, 과두정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민주정체가 나오고요. 제일 나쁜 게 이제 창주정체가 나오는데요. 그 민주정에 대해서만 사실 이제 우리 포인트가 민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바로 앞뒤에 있는 것만 잠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얘기는 어떻고. 과두정은 과두정이라고 좀 되게 뭐 보통 이제 하지만 사실 금권정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배하는 정치. 누가 지배자가 되냐면 돈 많은 사람이 지배자가 되는 정치라는 거예요. 플라톤에서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이제 8번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것지만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 체제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이제 패럴렐하게 보면서 얘기하는데 정치제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철인의 아버지로부터 철인 정체적인 영혼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아들은 명예 정체적인 영혼을 가진 아들이 나오게 되는지 명예 정체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그 다음 세대의 아들은 금권 정체적인 영혼을 가지는 아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최소한 상당히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볼만 하고 어떤 면에서 현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철인정체, 최선정체 뭐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과두정체랑 그 세 번째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두정체. 맨 처음에 철인정체에서는 이제 철인들은 이제 돈을 가지시면 안 되는 사람이죠. 돈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돈이 없다는 사유재산권을 안 가지는 사람에서 전혀 불만이 사실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먹을 거 뭐 입을 거 다 줘요. 그걸로 충분하게 족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이상 돈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철인이에요. 근데 이제 명예정체, 과두정체가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사실 은밀하게 돈을 이제 몰래 자기 권력을 통해서 수호자들이 돈을 좀 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게 이제 명예정체고 그게 좀 지나가다 보면 이제 드러내놓고 돈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 결과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과두정체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사실 금권정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이성이 지배하는 아버지로부터 왜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기계, 그런데 이거 경쟁심이거든요.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자는 사실 이기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정말 철학자는 이기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진리를 추구할 뿐이지. 진리를 추구하면서 내가 진다? 환영합니다. 난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짐으로써 내가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나오냐면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 훌륭한 사람이 나는 그렇게 별로 훌륭하게 잘 못해줬어. 훌륭한 아버지의 불판이 생기다 보면 이제 그 명예 지배 정치적인 그런 남하고 비교하고 쟤네 아버지는 나보다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데 나는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명예를 사용하는 아버지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권력을 가졌다가 몰락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럼 아버지가 이때 권력이 이제 기본적으로 명예랑 관련된 거고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명예를 사랑하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솔직하게 사랑하긴 하는데 숨겨서 몰래 축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몰락하는 아버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명예 이런 거 다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금권 정체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주정체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그럼 이제 금권 정체적에서는 돈을 드러내놓고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돈 많이 가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식도 돈 많이 벌게 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사랑이 이제 무한대로 커져서 절제가 전혀 없게 되면 이제 민주정체가 되는 거고요. 민주정치적인 사람이 뭐냐면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아버지, 금권정치적인 영혼을 가진 아버지라서 능력이 있으면 이제 돈을 많이 모았겠죠. 근데 돈 많이 모은 아버지가 좀 인색해요. 자식한테는 돈은 많은데 너 근면해야 돼.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돈 잘 벌 수 있어. 절제해야 돼. 아껴 써야 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자기는 이제 자수성가했지만 내 자식은 이제 저기 보니까 근면하지도 않고 별로 절제하지도 않고 근면 절제는 그러니까 근권 전체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 훌륭한 사람인데 근면이나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덕이고 이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이라는 거예요. 저 덕의 일부분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일해야 돼, 아껴 써야 돼, 절제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아버지의 돈을 그냥 물려받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면 반항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재산만 나한테 줘봐라. 내가 하고 싶어 맘대로 하고 살 거야. 이렇게 되면 민주정체적인 영혼을 가져서 그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는 아무런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욕망을 그저 그 욕망이 오는 대로 모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그 욕망을 다 풀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민주정체적인 영혼이라서 이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민주정체가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독재자가 나오게 될 텐데 그 독재자는 이 민중을 잘 속여서 민중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민중이 정말 원하는 건 안 해주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득세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창조정체가 될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창조적인 인간이 있는데 욕망이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인간들. 여기 사실 또 하나 재밌는 게 플라톤에서는 창조정체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창조정체적인 영혼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창조가 되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 김정은 막 욕하고 죽어야 돼 그러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도 김정은처럼 이제 무소불위의 거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플라톤은 김정은 같은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권력 하나도 없고 그래도 나의 영혼이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철학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을 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자, 플라톤의 민주정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민주정체가 줍니까? 돈에 대한 사랑이 무한대로 커지고 무절제와 방종이 사회 근간이 되어오는 정체인데요. 플라톤 또한 가장 매력적인 정체다. 이런 얘기하니까 가장 가치로운 정체다. 왜? 사실 이게 하나의 정체가 아니라 모든 정체가 혼합된.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가치가 뭐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거죠. 우리 뭐 다원주의, 다양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그거 뭐 플라톤 어떤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그 근간을 주장하는 하나의 가치, 사회를 통일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가치체계 같은 게 있어야 그 사회가 사실은 하나지, 그게 없으면 사실은 명목적으로 하나지만 그 사회가 하나의 사회가 아니고 다 사실 쪼개진 사회라서 도대체 하나의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뭐 이게 이제 플라톤의 얘기예요. 모든 게 평등, 모든 자유형. 이 말대로 사실 우리가 평등권, 자유권 이게 사실 민주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밸류잖아요. 이거 플라톤은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쁘다라고.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고 만족하지 모르는 욕망이다. 라는 거죠. 근데 어떤가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사실 또 플라톤, 철학이 사실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는 대로 플라톤도 당연히 이제 비판해야죠. 플라톤의 얘기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철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얘기를 저도 플라톤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판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지를 또 고민해야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민주정책의 그 모습을 묘사하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사실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 이 얘기를 정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정체적인 인간,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덕은 숭상하고요.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는 쾌락은 또 통제하는 사람인데, 인간에 대해서, 민주적 인간에 대해서 얘기는 어떠냐면, 그 자식은, 그 자신은 어떻게 되냐면, 민주적 인간이 되는 경우는, 부유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고요. 자식의 올바른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사실은 뭐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나요? 자식 교육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자식 교육에 관심 없다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교육이 자식의 올바른 교육이냐? 플라톤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자인데 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킨다고 생각하세요?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부자가 되는 교육이 1차적인 거죠. 미국에 조기 유학을 시키든 서울대학을 보내려고 수없이 많은 돈을 때려붓듯이 목적은 뭐냐면 나처럼 돈 많이 벌게 하는 게 그게 훌륭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플라톤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훌륭한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너는 네 자식을 사실 망치고 있는 거다.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말로든 행동으로든 얘기하는 순간 넌 네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거다. 너는 네 자식을 나쁜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자식의 훌륭한 교육에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훌륭함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자신은 어떻게 되냐면 절제, 근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치도 알아요. 과도적, 근권정치적인 그 인간은. 근데 절제는 이제 비루함이고요. 근면은 바보스러움이에요. 그렇게 막 아끼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거 아버지네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수치는 어리석음이 되고요. 교만은 교양이 되고, 교양이나 자신감이 되고, 방탕은 호기가 되고, 무질서는 자유가 된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젊은 세대랑 좀 이제 나이 드신 분하고 얘기하면 사실 나이 드신 분이 다 하시는 말씀이 않습니까? 요새 젊은 애들 다 이래. 플라톤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플라톤의 얘기가 사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플라톤의 얘기인지 몰라서 그렇지, 플라톤이 맨 처음에 한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건 이제 자세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쾌락과 나쁜 쾌락 구별해서 모든 쾌락과 용을 동등하게 적용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삶의 통일성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거의 코테이션인데요. 어떤 날은 물만 마시면서 살을 빼다가, 어떤 날은 막 열심히 운동하다가, 어떤 나라는 막 게으름을 막 피우다가, 어떤 날은 뜬금없이 막 철학도 막 관심해서 막 책도 사보다가, 삶을 어떤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 하나의 목적, 하나의 롱텀 뷰 같은 건 없고, 그냥 그때 짧게 이때는 내 욕망이 가르친 대로 요거에 관심 가졌다가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요거에 관심 가졌다가 그냥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게 민주정체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은 훌륭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플라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서 민주정체에 대해서,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민주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민주정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주정치의 가치, 이거 사실 우리는 현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민주체제, 민주정치를 믿으시나요? 민주정치의 가치를? 저는 믿습니다. 민주정치가 최고의 정치체제인가? 뭐 이거 뭐 민주정치의 문제점 이런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덜 나쁜 정치다. 최선의 정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덜 나쁜 정치다. 뭐 그런 의미가 사실 최선이죠. 뭐 주어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근데 동시에 플라톤을 굉장히 존중하고 플라톤의 생각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과연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첫 번째, 철인정과 민주정은 사실은 개념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자, 철인정의 데피니션이 뭐죠? 철인이 지배하는 사회. 민주정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국민이 지배하는 사회. 그렇죠? 그러면 개념적인 모습은 없어요. 철인정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그런 정책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름을 붙이면 철인민주정이죠. 뭐냐면 시민 모두가 철학자가 되는 정치. 물론 시민 모두가 뭐 철학 전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죠? 시민 모두가 삶의 가치,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전공자가 아니까 뭐 철학 공부만 맨날 하는 건 아니고요.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그 비판적 사고를 정말 내 생각이 맞나를 알기 위해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혹시 내가 지더라도 그걸 기껍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될 수 있다면 사실은 이거야말로 정말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될 거라고요. 자, 실현 가능성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정치철학과 윤리학에 대해서는 좀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초두에 플라톤의 정치철학과 윤리학 이걸 좀 구별하면서 전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철학을 다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정치철학 얘기를 한 건가요? 윤리학 얘기를 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학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정치철학 얘기가 아닌 걸로 들리냐면 우리는 정치철학이라는 걸 어떤 특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철학은 뭐냐면 사회 구조나 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정치철학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롤즈 같은 사람이 뭐 절차적 정의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자를 두 사람이서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사람이 자르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게 만들면 된다. 그죠?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한 사람이 피자 조금 큰 걸 먹더라도 그 결과는 정의로운 건데 그 정의로움이 어디서 보장되냐면 절차에서 보장된다. 플라톤의 생각은 뭐냐면 오케이, 플라톤은 사실 이 아이디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고안해야 될 거고요. 하지만 그 얘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플라톤은 얘기할 겁니다. 왜? 그 각자의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파이를 자르는 사람이면 제가 혹시나 실수를 해서 실수로 작은 거 혹시 가져갈 가능성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좀 크게 해놓고 제가 혹시 잘못 가져가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하겠죠, 보통. 이런 식의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왜 도대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절차, 법 얘기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게 저는 플라톤의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법, 제도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문제 있으면 계속 고쳐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당연히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법을 바꾸다 보면 그 법을 어떻게 피할 건지를 또 굉장히 잘 해서 또 법을 바꿔야 되고 이런 끝없는 경쟁을 이 과연 끝날 건가? 그리고 그런 식에서 혹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우리 각자를 행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건가? 플라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과 제도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병행해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야 정치철학적인 문제도 궁극적인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플라톤의 생각은 결과는 그거예요.
궁극적인 최종적인 해결은 물론 이건 저는 이제 플라톤이 현대에서 했다면 요것만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결국 왜냐하면 법을 고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렇죠? 왜 롤즈 같은 사람이 그런 거 막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썼습니까? 정의를 실현한다는 어떤 모티베이션 같은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어떤 때는 롤즈 같은 사람의 얘기 사실 내 생각하고 사실 좀 다른데 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우리도 어떤 철학자적인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뭐 사람하고 조금씩 다른 그런 것이 있고 사실은 그게 사실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플라톤의 얘기가 그런 면에서 정치 철학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정치 철학 얘기는 사실은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정확하게 그런 의미에서 정치 철학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건일편으로 되죠. 하지만 이런 그 정치 철학과 윤리학의 관계에 대한 플라톤의 이러한 해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 젊은 분이 다르죠, 그죠? 목소리가 지금 1시간 40분 동안 끝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가요.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요. 그리고 좋으신